본격적으로는 요 통계적 추론 내진 추정과 검정 그리고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적 추론 딱 기초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을 꽉꽉 눌러 담았어요. 자, 표본 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제가 요거를 전 강의에서 다뤘을 때는 일종의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에서 파생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뭐 스튜던트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런 것들이 쭈쭈쭈 나왔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확률 분포라고 배우시는 것도 맞아요.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타입이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도 맞는 설명인 거죠. 자, 그렇지만 사실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 스튜던트 T 분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표본 분포에서 파생된 분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긴 한데 요 개념 하에서 그 분포들을 이해하셔야 이 분포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약간 생뚱맞잖아요. 그 앞에 거는 뭐 이름도 다 괜찮았습니다. 이항 분포 뭐 이렇게 다 베르누이 학자 이름이든지, 근데 뭐 갑자기 F 분포라든지 카이 제곱 분포라든지 약간 갑자기 수학 기호들이 분포 이름에 붙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앞에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표본 분포라는 거는요, 영어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표본 분포라고 하면은 약간 분포 중에서도 데이터, 뭐 샘플 안에서의 분포인가, 그러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본에서의 분포인가 약간 어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표본 분포는요, 여러분들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샘플링. 자, 옆에 모집단이 있어요. 무수히 많겠죠? 제가 모릅니다. 모집단은 정의만 할 뿐이죠, 특성을. 자, 근데 이 모집단은 제가 샘플링을 막 해요. 뭐 전체 모집단은 제가 추산했을 때 한 100만 명 있다 치는데 100만 명을 다 샘플링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니까 한 1000명 정도를 제가 샘플링 한다 칩시다. 1000명을 샘플링 했어요. 자, 근데 1000명을 샘플링 하면은 나머지, 자, 10만 명이라 했나요? 100만 명이라 했나요? 100만 명이라고 10만 명이라 할게요.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뭐 9만 9천 명 정도는 남는 거죠. 제가 샘플링 한 1000명을 제외한 9만 9천 명은. 이 친구 또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번 해가지고 분석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샘플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샘플링을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뭐 10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겹쳤겠죠? 안 겹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샘플링을 막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10만 명을 다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뽑았을 때 제가 샘플링 한 번 했습니다. 1000명 한 번 뽑았다 했죠? 1000명을 뽑았는데 제가 이걸 그냥 1000명 뽑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받고 뭐 성별이나 뭐 키 여러 가지 기초 조사들을 하겠죠. 그 조사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사람 한 명을 뽑았으면 그 사람한테도 제가 어렵게 뽑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까? 한 10개, 한 20개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칼럼이 많아지겠죠. 그쵸? 한 사람에게 행위라고 친다면 한 사람의 기준으로 이 칼럼이 뭐 성별, 나이, 주민번호, 이렇게 짜라라라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제가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칼럼 중에 선택을 해요. 자, 키를 선택을 합니다. 자, 키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럼 1000명이 쌓여있겠죠, 행위. 왜냐면 제가 샘플링 한 번 하는데 1000명 뽑는다 했으니까. 자, 이 1000명에서 자, 이 키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 키 평균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엑셀로 해가지고 에버리지 딱 때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 165가 나왔다 칩시다. 그 성별 상관없이 165가 나왔는데 제가 샘플링 한 번 하는 거 큰 의미 없다 했죠?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1000명을 또 모읍니다. 거기 중복되는 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샘플링이랑. 자,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칼럼을 막 수집을 해요. 한 다음에 똑같이 키에 대해서 평균을 매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샘플링을 총 2번 했는데 지금까지 키의 평균을 지금 2가지 값을 얻을 수 있었죠. 앞에 샘플링 처음 했을 때 키 평균 165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샘플링을 했을 때 키 평균 167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하나는 165, 하나는 167. 자, 그럼 제가 샘플링 계속한다 했죠? 10만 명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165가 됐다가 167이 됐다가 어쩔 때는 좀 키가 많은 1000명만 모여가지고 175가 됐다가, 자, 이렇게 샘플링한 샘플의 통계량들이 값이 샘플링을 할 때마다 다르게 찍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하나의 분포를 이루겠죠. 그쵸? 이런 걸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집단에서 일정 크기로 표본을 뽑을 때, 일정 크기 제가 방금 1000명이라 했죠. 1000명. 일정 크기로 표본을 뽑을 때 그 표본의 통계량이란 건 뭐죠?
표준 편차, 뭐 평균, 중위수 여러 가지 값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신다면 앞에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통계량의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이 표본 분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을 뽑을 때마다 샘플링 1000명 할 때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통계량을 딱 구할 수가 있죠. 통계량 구하고 샘플링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샘플링 한 번 할 때 지금 키 평균 하나 나왔죠. 샘플링 두 번째 또 다른 키 평균, 또 다른 키 평균, 또 다른 키 평균. 자, 그러면 이 키의 평균들이 값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이거를 쫙 옆으로 딱 흩뿌려 가지고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렸을 때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본 분포는요, 이걸 여기서 왜 배우냐면 갑자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계적 추정과 검정의 아주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과 검정 이런 것들이 마치 다른 통계 분석 있죠. 제가 앞에 목차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 회귀 분석과 뭐 분산 분석, 뭐 범주형 자료 분석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 녀석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배우는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통계 분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맨날 키로 예를 드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 간단한 걸 가져와 봤어요. 자, 아래와 같은 분포를 띈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자, 여기서는 제가 샘플링 아까 1000명 한다 했는데 여긴 귀엽게 2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2로 했습니다. 자, 크기가 2인 확률 표본 X1과 X2를 추출할 때 선생님 확률 표본이란 건 뭔가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앞에 있는 강의를 들으셔라가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아까 샘플링을 할 때마다 샘플링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쵸? 10만 명의 모집단이에요. 자, 근데 제가 1000명을 뽑아요. 두 번째도 1000명을 뽑습니다. 자, 첫 번째 1000명이랑 두 번째 1000명이랑 값이 달라지겠죠. 자, 근데 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랜덤 샘플링을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막 얘랑은 조금 달라야 되고 막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위 샘플링이랑 가정하에. 자, 그러니까 앞에 샘플과 두 번째 샘플은 랜덤하게 약간 변화할 거예요. 그걸 확률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자, 앞에 죄송합니다. 아래 구해놨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제가 뭐라 설명했냐면 모집단이라 했어요. 모집단.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제가 뭐 그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의 특성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확률 분포 표는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겠네요. 그리고 이산형 확률 변수면서도 그 친구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단 두 가지인 0 아니면 1, 뭐 베르누이 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베르누이 분포인데 그 친구는 베르누이 분포인데 모수가 0.7인. 여기서 베르누이 분포는 뭐고 모수는 뭐죠?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지만 베르누이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값을 두 가지만 취할 수 있는 0 아니면 1만 취할 수 있는 이산형 확률 변수의 분포이고요. 자, 그리고 그 친구의 모수라는 거는 1에 해당하는 확률값, 성공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거를 0.7이라고 제가 잡은 겁니다. 자, 이 확률 분포표를 띄는데 제가 여기서 샘플링을 2번 한다 칩시다. 제가 샘플링 2번 하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2개 뽑는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트라이 여기를 제가 X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X2. 자, X1을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습니까? 뽑았는데 경우의 수는 0 아니면 1이겠죠. 물론 0이 아예 안 뽑힐 수도 있어요. 1만 뽑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0이 뽑힐 수도 있고 1이 뽑힐 수도 있죠. 그쵸?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X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둘이 독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추출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이거를 결합 분포표라고 해요. 결합 확률 분포. 왜냐? 확률 표본 두 개를 지금 결합해가지고 확률을 지금 따져보고 있죠?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요 값을 한번 따져보면은 자, 0이 두 번 뽑혔네. 0.09. 그쵸? 그리고 0 하나, 1 하나. 그쵸? 0.21. 왜냐면 0.3 곱하기 0.7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률을 다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채우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였어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였죠. 표본 평균. 자, 그러면은 한번 머릿속에 경우의 수를 굴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1이 아예 안 뽑힐 수도 있다고 했죠. 자, 0만 2개 뽑혔어요. 운도 없죠. 9% 확률인데. 자, 0만 2개 뽑혔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표본 평균은 뭔가요? 자, 0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0과 0이에요. 자, 이 친구 표본 맞죠? 이 친구 평균이 표본 평균이죠.
자, 이 친구 표본 평균 값은 얼마 그러면 0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지금 구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로.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표도 그냥 확률 분포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자, 아까 0이 나올 수 있다 했죠? 0, 0 뽑으면 표본 평균이 0이니까. 자, 그러면 그 친구 확률은 뭐죠? 0.09. 자, 씁니다. 0.09. 자, 그리고 이번에는 0과 1을 뽑았다 생각합시다. x1은 0, x2는 1 이렇게 뽑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뽑았는데 이 친구는 둘이 합치면은 1, 나누기 2 하면은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은 0과 1이 뽑혔을 때의 표본 평균은 2분의 1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보면은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요. 0과 1, 그리고 이렇게 뽑힐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둘이 더해서 0.42. 그쵸? 자, 그럼 이번에 남은 건 뭐예요? 얘 했고 얘 했고 얘 했으니까 1과 1이 뽑히는 거겠죠? 그쵸? 자, 1과 1. 그럼 1과 1을 뽑혔으면은 1 더하기 1, 그리고 나누기 2. 그러면은 표본 평균은 1이겠죠? 그쵸? 1. 자, 그리고 이 친구의 확률은 0.49. 자, 요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자, 이게 바로 이 표본 분포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뭐 연속형 확률 변수에도 적용을 해보는 게 저희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 표본 평균의, 선생님 근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왜 구해요? 왜냐면, 이건 목적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왜 구하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1000명이나 뽑았는데 샘플링 할 때 뭐 키 평균 구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샘플링을 했다면요. 자, 그런데 랜덤 샘플링을 했다면은 사실 거기 표본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000명을 다 모아가지고 키 평균을 매겼어요. 근데 한 173이 나왔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자, 근데 보고를 받는 사람 봤더니 야, 키 평균이 173이라고? 너 샘플링 어떻게 한 거야? 1000명이나 뽑았는데요? 야, 다시 해와. 다시 해서 합쳐. 믿을 수가 없어, 173은.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해가지고 해보니 이번엔 155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받아보는 거죠. 야, 155가 남녀 키 평균이 말이 돼? 다시 해와. 이런 식으로 다시 해와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막 생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제가 막 샘플링 할 때마다 키 평균이 막 무수히 많이 쌓여 있겠죠? 그 친구들의 평균이 바로 이 모수의 굉장히 퀄리티 있는 추정량이다. 이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본을 여러 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표본 분포에서는 제가 이 표본 분포는 표본의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통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표본 평균에 일단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을 제가 아까 제가 표 그린 거 있죠? 그것도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였죠.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오기 좀 버거우실 수 있는데, 자, 얘를 안 보고 할게요. 얘를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어떤 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죠. 그렇죠? 어떤 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어떤 데이터에 혹은 어떤 확률 변수에. 그렇죠? 자, 근데 그 녀석이 그냥 표본 평균인 거예요. 근데 약간 안 와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표본 평균이란 건 그냥 뭐 더해가지고 나누면 딱 떨어진 상수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표본 평균은 상수로 딱 떨어질 텐데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표본 평균이라는 건요, 샘플링을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x1과 xn이 모평균 n, 모표준 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으로부터 확률 표본일 때, 자, 여기서 확률 표본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립입니다. 독립이고요.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걸 IID라고 하는데 identical and independent 서로 독립이고 and identical distribution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다. 자, 임의의 요 모집단인데 여기서 동일한 샘플이긴 한데요.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표본 평균이란 건 이 공식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이거? 그쵸? 더하고 나누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표본 평균, 그쵸? 자, 그런데 제가 표본 평균 아까 제가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표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전에는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일종의 그냥 통계량, 상수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샘플링을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 제가 봤죠. 아까 바로 옆에 표에서 봤죠. 이거 모르시면 다시 봐야 됩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건 샘플링을 할 때마다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확률 변수겠네요. 그쵸? 뭔가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잖아요. 취할 수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있고 각 값에 대해서 확률을 제가 아래 부여했었잖아요. 표에 대해서. 그쵸? 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표본 평균이란 녀석은.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기대값과 베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건 expected value, 기대값입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제가 쭉 구해볼게요. 이 친구를 전개를 합니다. 자, x반은 xi 확률 표본 싹 다 더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자, 요거 expected 이 연산이죠. 요거 expected value 연산, 요 expectation 연산은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있으면요, 다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이거 뭐 expected value 연산에 대한 성질은 제가 전 강의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이 옆으로 딱 튀어나와 있는데 선생님 n이 어떻게 그냥 지 맘대로 이 여기 밖으로 나가나요? 이 n은 상수입니다. 상수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연산은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n은 확률의 영역이 아예 없어요. 그냥 n은 고정된 값입니다. 확률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전개를 해보니까 이 x1의 2, 모평균이 뮤라고 했죠? 그러니까 x1의 x1의 expectation은 사실 뮤겠죠. 그쵸? 얘도 뮤 아닐까요? 그쵸? 동일한 identical distribution에서 나왔으니까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대값도 뮤가 되겠죠. 근데 뮤가 몇 개? 1부터 n까지 n개. 그러니까 얘를 합치면은 n뮤가 되겠네요. 자, n뮤인데 밖에 n 하나 빼놨었죠. 약분 되겠죠. 그러니까 뮤가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샘플링 처음 한번 키 샘플링 돌아갈게요. 자, 키 샘플링을 제가 첫 번째 했는데 아까 값이 얼마 나왔다 했죠? 173이라는 조금 큰 값이 나왔다 했죠? 자, 근데 제가 샘플링을 1000명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했어요. 자, 많이 했는데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173이 모평균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직관이랑 약간 어긋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샘플링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 여러 번 할 때마다 키의 평균이 막 쌓이겠죠. 한 번 할 때마다 173, 164, 168, 어쩌고 쭉 쌓이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싹 모아가지고 그 친구가 분포를 이루는데 그 분포의 기대값이 바로 모평균이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왜냐면은 이 통계량의 영역에서 이 친구를 표본 확률 분명히 제가 통계량, 한쪽에 상수였는데 이 친구를 샘플링 할 때마다 바뀐다는 통계량을 확률 변수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 확률 변수로 보니까 기대값을 취해버리니까 모평균을 넘어가 버리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이 친구도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표본 평균의 베리언스인데 표본 평균의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베리언스 하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똑같이 전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베리언스 연산은 제가 그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베리언스 연산이 이렇게 분해가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전개를 해보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자, 이거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빠지면 섭하죠? 표준 편차. 자, 이 친구는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를 특별히 저희가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오차. 이 친구를 굳이 표준 오차 혹은 스탠다드 에러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극한 정리로 왔네요. 자, 중심극한 정리는 이제 CLT라 해가지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센트럴 리밋 디어럼. 평균이 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은 n이 크면 근사적으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정규분포 나오기 전까지 앞에서 정규분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죠? 자, 여기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는 그냥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냥 샘플링 할 때마다 얘를 저희가 확률분포로 볼 수가 있다. 값이 달라지니까. 자, 그런데 요 정리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키를 막 샘플링을 1000명을 막 약간 많이 했어요. 뭐 1000명 또 하고 1000명 또 하고 1000명 또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분포가 뭔지는 잘 모르죠. 그냥 제가 샘플링 했는데 요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제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본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중심극한 정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임의의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임의의 모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모집단이 아무렇게나 생겨도 이 n이 크면요. n이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표본 평균 뭐였죠? 이거였죠? x바, 그쵸? 이 녀석이 확률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그쵸? 확률 변수 맞아요. 샘플링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자, 근데 이 친구도 샘플링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기대값이라는 걸 취할 수가 있는데 그 기대값은 뮤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인 거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그쵸? 그리고 그 친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가 뭐라 부른다 했죠? 표준 오차. 자, 어쨌든 이 친구를 모수로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 x바가. 네, 그쵸? 요 앞에선 제가 정규 분포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자, 모집단이 어떤 형태의 분포든 간에 표본 크기가 크면 항상 성립한다. 어마어마한 그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표본 평균은 표본 개수와 상관없이 항상 정규 분포에 따른다. 자, 요것도 중요해요. 자, 두 가지를 얻었어요. 표본 크기가 크면 항상 이미 모집단이 어떤 형태든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정규 분포의 모순 평균과 변산이잖아요. 근데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그냥 표본 평균을 익스펙테이션 취해보고 베리언스 취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모수를 따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표본 개수랑 상관없어요. 표본 개수랑 상관없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그래픽 카드의 평균 수명이 3년이고 표준 편차 2년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3년, 표준 편차로는 2년. 자, 이 회사 제품에서 100개의 그래픽 카드를 뽑아서 평균 수명을 확인을 할 때 4년 이상일 확률은 얼마쯤 될까? 이거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4년 이상일 확률? 4년 이상일 확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100개를 뽑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바로 중심극 한정이 바로 아래 나와 있으니까 100개. 표본 크기가 꽤 크네요. 그렇죠? 꽤 큰데 크니까 이 친구는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 어떤 형태든 표본 크기가 항상 크면은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항상 성립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요게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균 3, 표준 편차 2니까 2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성립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뭐 평균 수명 확인할 때 뭐 4년 이상의 확률을 뭐 구해라.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런 스탠다드 에러 형태를 띠고 여기다 제곱을 쓰는 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뭐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균 수명이 뭐 4년 이상의 확률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를 약간 이런 질문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정규 분포 확률 어떻게 구하나요? 뭐 이항 분포는 쉽게 구했는데 정규 분포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정규 분포 확률 구하는 방식을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사실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그 공식을 통해서 확률 구하는 방식이 잘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정규 분포 공식 보신 분들은 이걸로 확률 구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 적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 그러니까 제가 정규 분포나 여러 가지 연속 확률 분포들은 균등 분포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가 아닌 이상 확률 분포를 어떻게 구한다 했죠? 확률 분포 그 표가 있습니다. 표. 여러분들 기초 통계학 책을 보면은 맨 뒤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표가 막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확률 표입니다. 자, 그거를 보고 맞춰야 돼요. 자, 그런데 뭐 딱 이렇게 이
모수를 딱 이렇게 갖는 정규 분포의 확률을 정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모수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인데 무한기로 확률 분포 그 표를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보내버린 다음에 거기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 표를 뒤에 책장 뒤에 가가지고 보고 거기서 확률을 제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표준화해야 됩니다. 표준화. 자, 여기선 제가 확률 뭐 계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심각한 정리를 이용해서요, 이항분포와 이 표본 비율에 대해서 정규분포 근사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모수 P를 갖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있대요. 자, 베르누이 확률 변수, 뭐 이거 굳이 뭐 따지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다 P라는 모수를 갖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싹 더합니다. 뭔가 느낌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복습을 잘하신 분들, 잘 기억하신 분들은. 이건 뭐예요?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동일한 모수를 갖네요. 자, 쭉 더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이 친구는 놀랍게도 더한 개수만큼 NP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로부터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을 해본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의 표본 평균 더하고 나누는 거죠. 자, 그쵸? 더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표본 평균인데, 그쵸? 자, 이 친구는 표본 평균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그쵸?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처럼 생겼겠죠. 자, 그렇죠? 좀 간편하게 이쪽에서 시작을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쪽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다 더한 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항분포 정의.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표준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친구의 평균은 뭐죠? NP, 그쵸? NP. 그리고 이 친구의 분산, 내진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죠? 루트 취해주고 NP 곱하기 1-P.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한번 표준화시키는 공식을 한번 집어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자, X가 지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겠죠.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더한 거니까. 자, 풀어 쓴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얘만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에다가 제가 나누기 n을 하면은 y바가 y의 표본 평균이 되겠죠? 자, 이 친구 n 나눴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n 나누고 여기도 n 나눴으니까 이런 식의 폼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 n이 충분히 크다면 이렇게 생긴 통계량, 이렇게 생긴 일종의 하나의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나요? 표준화 작업했잖아요. 그쵸? 평균 빼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서 스케일링 해줬고요. 그리고 표본 크기도 충분히 크고요.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오늘 중심극한 정리는 어떻게 쓰인 건가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표본 크기가 크면은 모집단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 얘랑 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알겠는데 이 친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어떻게 하나요? 뭐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이거는 여기다가요 플러스 P 해주고요 곱하기 이거 해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따른다는 거는 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쵸? 자,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 모집단이 여기 정규 분포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 얘 빼고 얘는 주제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항에서는 이 확률 변수 X든 Y든 얘가 정규 분포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표본 평균에 한해서요. 표본 평균에 한해서. 그쵸? 표본 평균이죠, 얘가? 자, 이어서 표본 비율도 정규 근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베르누이 분포로부터의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에 대해서 표본 비율이 이 p 햇의
n의 분포는 n이 클 때 근사적으로 이런 분포를 띠게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n이 크다는 게 무조건 조건이에요. n이 클 때는 이항 분포든 이 표본 비율이든 정규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근사하는 폼을 보면은 뭐 너무 간단하죠. 그냥 뭐 이항 확률 변수가 있고 뭐 이런 표본 베르ヌ분포에 따른 표본 비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평균을 빼주고요. 일단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쪽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n이 클 때 이 친구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어서 카이-제곱 분포로 왔네요. 자, 카이-제곱 분포라는 건 뭐냐? 이 친구는 일단 표본 분산이랑 관련된 분포예요.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 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용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확률 변수 Z1과 ZK가 각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독립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 동일한 분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그러니까 이건 IID인 거죠. Z1, ZK가 다 IID라는 건데, 자, 이럴 때 그들의 제곱합은,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고 싹 다 더한 이런 폼은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뭐냐? 자유도가 뭘까요? 자유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의로 제가 정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의 수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어떤 피처의 수? 임의로, 이건 제가 뒤에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자유도라는 거는 중요한 건 이 카이-제곱 분포의 모수예요. 모수. 모수는 뭐냐면 어떤 분포를 딱 그 모수가 있으면 분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면은 이 n이랑 p라는 모수 두 개만 있으면 이항 분포씩 쓸 수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확률도 구할 수 있고요.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죠. 평균과 분산이라는 모수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정규 분포를 제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확률도 풀 수 있고요. 확률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모수인데 이 카이-제곱 분포는 이름은 어려워요. 이름은 뭐 카이-제곱 분포 이런데 이 친구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모수는 단 한 가지. 자유도 K. 근데 이 자유도 K는 이 친구는 어떻게 디라이브가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IID한 이 확률 변수를 싹 다 제곱을 합니다. 각자 제곱을 하고 더했을 때 나오는 분포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낸 분포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막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항 분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뭐 주사의 뭐 그런 예제라든지 뭐 정규 분포는 사실 실제로도 자연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거고요. 자,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이미 충분히 만들어진 분포 있잖아요.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나오는. 물론 가지고 놀다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이미 누군가 발견했고요. 그 친구를 제곱해서 싹 다 더하면서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나오게 된 분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뭐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서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용도가 바로 얘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얘랑. 자, 어쨌든 표본 분산을 알고 모분산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분포다. 이게 나와 있네요. 표본 분산 제가 압니다. 근데 모분산 제가 모르고 모분산을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이죠. 모분산을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분산에 대해서도 추정을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크다. 그리고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표본 크기가 클수록 치우침이 좀 적어집니다. 그쵸? 자유도가 커질수록. 그쵸? 그리고 이 친구 확률 분포인데, 이 친구의 요 가운데 영역 있죠? 이런 영역. 이렇게 제가 빗선으로 이렇게 해놓은데, 이런 데가 바로 확률 값입니다. 확률 값이고요. 조금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 친구는 대칭 분포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대칭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형태는 대칭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값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뒤에 실제 추정이나 검정할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 표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 아까 보시면 이게 카이-제곱 분포 표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영역.
이게 확률값이라 했습니다. 영역, 여기 적분한가 면적 있죠? 이 면적의 넓이가 확률값인데, 자, 이런 걸 분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확률값을, 이 면적 넓이 있죠? 넓이, 이 너비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근사라는 거죠, 일종의. 그쵸? 자, 조금 독특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규분포의 이 분포표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딱 선 긋고 딱 찍은 다음에 이 여기를 읽으셨어요? 여기를 읽으셨어요? 100% 여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카이제곱 분포표는 반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강의 들으신 분들 대부분은 대학생이실 텐데, 대학생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받으면 사실 문제 그 시험지가 조금 많아요. 왜냐? 이 분포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포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 분포 무조건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걸 읽을 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반대로 읽고 있어. 그러면 이제 네, 완전히 나가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분포표 어떻게 읽는지도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 모집단에서의 표본 분산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한번 이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이 표본 분산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자, x1과 xn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이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정규 분포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정규 분포.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면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포, 어떤 x1이든 xn이든 yn이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굉장히 조심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모평균이 뮤고 뭐 모분산이 이런 분포에서 나왔다. 정규 분포인가요? 아니죠. 임의의 모집단이에요. 그냥 그 모집단의 모수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정규 분포란 말이 딱 나와야 정규 분포인 겁니다. 모집단이. 그냥 임의의 모집단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나왔다고 할 때 나온 확률 분포일 때 표본 분산 S제곱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X바 어떻게 구했죠? 표본 평균은 이렇게 구했죠. 그쵸? 자, 근데 S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 더하는데요. 뭘 더하냐면 편차의 제곱을 구해요. 편차라는 거는 표본 평균과 데이터를 빼준 값들, 그 친구의 제곱을 더한다면 했어요. 그리고 n-를 나눠줍니다. 왜 n-를 나눠주나요? 여기는 n인데 이거는요. 불편 추정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불편 추정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n-1로 나눠줘야 표본의 영역에서는 이 샘플의 영역에서는 모 분산을 가장 잘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한때 이렇게 표본 분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제가 n-1을 옆에다 곱해주고요.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면 요런 조금 이상한 모양의 통계량이 이런 이상한 모양의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카이 제곱 모수가, 즉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는 이렇게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정규 뭐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적용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표본 크기가 좀 크다고 봅시다. 표본 크기가 커요. 크면은 표본 평균은요, 이 친구의 기대값인 뮤와 이 친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스탠다드 에러인 이 녀석으로 나눠준, 자, 얘가 표본 크기가 커요. 그럼 이 친구의 표본 크기가 크면은 이 x의 정규 모집단이 아무 상관없이 뭐든 상관없이 이 친구가 무조건 이걸 따른다 했어요. 그쵸? 왜 0이랑 1이지? 1인가요? 지금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0이 1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의 분포는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선생님 저는 뭐 마이너스 뮤 이런 거 상관없고요. 얘 분포만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거 더해주면 돼요. 더하고 이거 곱해주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있었냐면, 얘가 어떤 노말을 띈다는 것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면, 아까 그래픽카드 문제 있잖아요. 그 그래픽카드의 평균 수명이 몇인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마다 표본 분산이란 것도요. 어쨌든 샘플링 할 때마다 샘플이 모이는 그 안에 있는 그 개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처럼 표본의 분산 역시 뽑을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확률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봐도 연속 확률 변수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분산이란 거는 정수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 확률 계산 구하는 거 어렵다고 했는데 얘 확률 변수 확률 계산하려면은 뭐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정말 괴상하게 생긴 그 정규분포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막 적분해 가지고 막 난리를 쳐야 확률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친구는 카이제곱 분포를 띄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이 표본 분산에 대해서 제가 표본 분산 역시 하나의 확률 변수입니다. 그쵸? 샘플링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도 제가 확률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막 모수가 이렇고 어떤 회사의 뭐 제품의 평균 수명은 이렇고 막 이렇게 불량률은 얼마고 다 있어요. 데이터가 쭉 있는데 자 어떤 데이터 뽑았을 때 이 친구의 표본 분산이 몇 이상일 확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거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물론 뭐 표본 크기가 엄청 커지면 얘도 정규분포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본 분산은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계산을 한다.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해서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왜 얘가 대체 왜 이런 이상한 폼을 띄면서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예쁜 n-1이라는 모수를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띄게 되는지를 아래 증명을 해놨어요. 물론 제가 전체를 다 써놓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디라이브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xi가 정규 분포에서 나온 확률 표본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의 모수인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이 친구는 곧 뭐 Z라고 쓰고요. 이 Z라는 거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띠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서로 독립이라고 할 때 자, 이런 폼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는 제가 아까 Z라 그랬죠. 이 친구는 Z입니다. 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녀석은 Z입니다. 안에 있는 녀석. 자, 이 Z를 각각 다 곱한 다음에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더했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 아니네. 여기서 봤죠?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요걸 띄더라. 그죠? 이게 바로 여기 카이제곱 분포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올게요.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 모집단을 띈다고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정규 모집단을 띈다고 했으니까 이거 정규 모집단이네. 그럼 얘 Z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얘의 표본 크기가 얼마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모집단이 얘는 그냥 거기에 확률 표본일 뿐이고요. 얘를 표준화시켜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럼 얘는 Z가 되겠죠? 그리고 Z를 제곱하고 싹 더했네.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카이 제곱 분포인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미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걸 쭉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지만 그냥 뭐 여기서 이 전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약간 여기가 뭐 빠졌네요. 점자가 이게 제곱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교재에는 제가 제공드리는 PDF에는 다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강의 보실 때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게 빠졌네요. 아하, 제가 이게 레이텍 문법을 쓰는 게 약간 어색해가지고 이 수학 문법을 쓰는 게요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PPT에서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네, 변명을 해보자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분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산술입니다. 산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친구는요. 먼저 이 친구부터 볼게요. 이 친구는요. 가만 보면은 이 녀석 있죠. 이 편차의 제곱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편차의 제곱 여기서 봤죠?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면 제가 글씨 최대한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자, 이 녀석 이렇게가 곧 얘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곧 뭡니까? 얘는 곧 n-1 곱하기 s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걷어내고 n-1 곱하기 s 제곱이라 써도 되는 거죠? 썼습니다. 얘가 얘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냥 하나가. 그럼 얘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사실 이거 전개하면 사실 얘예요. 그러니까 이 제곱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제곱이 이 밖에 있다고 칩시다. 밖에. 네, 이 밖에 있다고 쳤을 때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래 깔리게 되고요. 제곱을 해가지고 이 스퀘어 루트를 없애주게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잘. 일단 얘를 감아볼게요. 얘는 표본 평균 맞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썼던 확률 표본들 있죠. xi부터 xn까지 다 더해가지고 나눠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xi가 지금 어디예요? 뭐예요? 정규분포죠. 그죠? CLT 중심극한 정리해서 페이지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면요, 표본 크기랑 상관이 없이 이 표본 평균은 뭘 떼요? 정규분포를 뗍니다. 정규분포.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얘는 정규분포를 띄는데 얘의 모수, 얘의 기대값은 뮤였죠. 그리고 얘의 분산은 뭐였죠? 좀 달라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쵸?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 더 선호해요. 이렇게. 이게 저한테는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정규분포네? 자, 그럼 얘 정규분포예요, 지금. 그죠? 자,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에다가 얘의 기대값을 뺐어요. 그죠? 그리고 그 뺀 애에다가 얘의 표준 편차를 나눴네? 이거 뭐예요? 표준화한 거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얘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를 한 거예요, 얘가.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얘가 Z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이 안에 있는 녀석이요. Z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어떤 확률 변수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표준화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를 띠는 Z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얘가 Z인데, 자, 그럼 가만 봅시다. 얘는 Z의 제곱의 서메이션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냐면 얘는 곧 Z고 얘도 곧 Z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공간이 좀 좁네요. 여기로 오겠습니다. 여기로 와가지고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변을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xi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의 제곱. 얘가 얘입니다. 얘. 예,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어붙죠. 그리고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맞죠? 얘가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마이너스네요.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Z라 했어요. Z, 얘도 Z, 그죠? 얘 Z예요. 그죠? 근데 아까 카이 제곱 분포의 정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Z 쭉쭉쭉 연결된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곧 카이 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n이라 했어요. 그럼 얘는 곧 뭐예요? 얘는 지금 서메이션이 n까지 가니까 얘가 곧 얘예요.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가 n인. 자, 근데 얘는 Z가 하나네? 서메이션 없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서메이션이 없잖아, 앞에.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카이 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1이에요. 근데 여기 빼기로 연결됐네, 빼기로. 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가법성이라는 원리가 작용해요. 가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더 할 수 있다. 애더블 하다. 그러니까 어디티브 성질을 가지는데 그 말은 곧 뭐냐면요. n이라는 모수 자유도를 가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이라는 자유도를 가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둘이 더하거나 빼면요, 그냥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카이 제곱 분포인데 모수만 달라져요. 자유도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냥 요 부호대로 연결이 돼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카이 제곱 분포인데 왜 굳이 n-1 분포를 따르는지는 이 증명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경험상 시험에서 제가 봤던 실제로 문제이기도 하고 참 내기 좋아요. 왜냐면 일단 뭐 요거 분해하는 것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아까 Z로 넘어가는 것도 참 내기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카이 제곱 분포의 가법성이란 원리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뭐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X1이 이걸 따라요. 그리고 X2가 이걸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대. X1 플러스 X2, 이거 이렇게 합시다. X1
플러스 마이너스 x2는 그건 뭘 따르냐면요. 카이제곱 분포인데 n1 플러스 마이너스 n2. 자, 요게 바로 값업성의 원리입니다. 카이제곱 확률 변수의 값업성의 원리. 자, 요것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봤어요. 자, 이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분산이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에서의 표본 분산의 분포. 여기서는 두 정규 모집단이네요. 근데 분산이 동일하대. 뭐 동일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쵸? x1과 xn이 쭉 있고요.yn과 yn이 쭉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각각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또 정규 분포가 나왔네. 정규 분포가 나오면은 카이제곱 분포 적용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뭐 애초부터 이 카이제곱 분포 자체가 정규 분포에서 드라이브가 되는 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 가정이 항상 많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각각 모평균은 다른데 모분산은 동일한 이런 분포를 각각 따르는데 서로 독립입니다. 확률 표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은 각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공식을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제가 합동 표본 분산이란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합동 표본 분산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각각의 이 표본 분산이 있을 때 요런 공식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그리고 요 값업성의 원리를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뭐 맞잖아요. 그쵸? 왜냐면 요 자유도 자체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플러스 이겁니다. 이거 얘를 쓴 거예요. 그냥 모수가 서로 더해진 거예요. 왜? 지금 얘의 분포를 이 녀석을 이렇게 쓰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쓰면은 얘 왼쪽에 대해서 카이제곱 분포 따르게 되죠. 모수 자유도 모수 얼마? 이거. 그리고 이 오른쪽 요 있죠. 요 녀석. 요 녀석도 카이제곱 분포를 쓸 수 있어요. 모수 얼마? 이렇게. 각각 더했대. 각각 더했잖아요, 지금. 그쵸? 더했잖아요. 뭐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값업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요것도 알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습니다. 자, 합동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풀 샘플 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합동 표본 분산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 표본 분산. 자, 이런 두 정규 모집단이 있을 때 합동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나요? 뭐 그냥 약간 일종의 가중평균처럼 되어 있잖아요. 가중평균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얘를 지금 각각 분해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얘의 여기 분모고 여기도 얘의 분모고 일종의 가중평균처럼 들어간 겁니다. 말은 뭐 풀드 샘플 베리언스지만 원리 자체는 그냥 가중평균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카이제곱 분포 정리할게요. 자, 이 친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긴 단봉 분포고요. 오른쪽으로 꼬리를 가지고 항상 양수값을 가집니다. 아무리 작은 값도 무조건 양수값이에요. 왜냐? 이 친구 디라이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Z 가지고 와가지고요.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싹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에 제가 기대값이나 베리언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덜해요. 조금 덜합니다. 근데 뭐 다루다 본다면은 자, 이 친구의 자유도를 제가 phi라고 할게요. phi. 그림 문자로 phi라고 그러는데 자, 이 친구의 자유도를 제가 phi라고 할 때 이 자유도 phi를 모수로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그냥 그 자유도가 그대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phi를 따르게 되는데 이 친구의 제곱에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지만 자유도가 이 phi인 확률 변수의 베리언스는 그냥 2 곱하기 자유도, 2 곱하기 phi다. 자, 그리고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샘플이 커지면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자, 그리고 모분산 추정 검정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적합성, 동질성, 독립성 검정들 사용을 한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는 뒤에 뵐 거예요. 회귀 분석과 분사 분석 다 배우고요. 마지막에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할 때 적합성, 독립성, 동질성 검정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걸 배우고요. 당분간은 카이제곱 분포를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잊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T분포 왔네요. T분포. 자, T분포는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T분포는 자유도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T분포 역시 카이제곱 분포처럼요. 모수는 자유도 하나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T 하고요. 모수 뭐 자유도 막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유도는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수를 자유도라고 그래요. 자유도. 네. 자유도가 엄청 높은 어떤 모델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자유도가 너무 많으면 임의로 너무 많은 게 결정될 수 있어가지고 컨트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어쨌든 자, Z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따르고 표준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죠. 자, 그리고 카이제곱 나왔네요. 자, 반가운 카이제곱. 자, V가 모수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고 Z와 V는 서로 독립일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T 분포가 디라이브가 돼요. 요 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폼도 제가 이제 간단한 약간 재미있는 특징. 대학에서 이제 이런 기초 통계학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폼들이 계속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뭐 카이 제곱 분포 디라이브 어떻게 했죠? Z에다가 제곱하고 더하고 T 분포도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문제 풀 때 뭐 확률 계산하고 가설 검정하고 추정하고 이런 문제 풀 때 거의 안 쓰입니다. 아예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언제 나오냐면 증명할 때. 그러니까 혹시 증명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폼은 뭐 이걸 막 정규분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증명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폼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T분포를 따르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X1과 XN이 X1과 XN이 쭉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각각 이런 동일한 분포에서 나온 확률 표본이다라고 할 때 이걸 많이 쓰죠, 저희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이런 확률 표본들이 있어요. 자, 확률 표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뭘까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쵸? 계속 확률 표본 나오고 그 다음 표본 평균 구하고 확률 표본 나오고 표본 분산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왔네요. 자, X바 공식 기억하시죠? 이제는 확률 표본들 싹 다 더하고 나누는 겁니다. 개수만큼.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얘에 대해서 지금 폼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마치 표준화시키는 폼인 것 같은데 표준화? 그쵸? 자, 일단 표본 평균이 있어요. 얘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면은 뭘 따라요? 무조건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죠. 뭐 분포를 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갖다 쓰는 거죠. 많이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자, 어쨌든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아직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안 해요. 알 수밖에 없네요. 왜냐? 확률 표본들이 각각 정규 모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표준화를 시킨 것 같아 보이는데 아래 S가 나와 있네요. S 땡뚱맞게 계속 시그마였는데 S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그마를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에서 나온 건 알겠어. 얘가 정규 분포에 나온 건 알겠어요. 이런 모순 모른다고 칩시다. 이 뮤만 알아. 얘는 모른다 칩시다. 확실한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정규 모집단에서 나온 건 확실해. 근데 분산은 모르겠네. 모를 때는 정규 분포인 거 확실하니까 중심극한 정리 그 슬라이드에 있던 거 기억하시죠? 모집단이 확률 표본들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은 표본 개수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따른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를 표준화 시키든 뭘 하려면은 이 친구를 표준화 시키려면은 표준 편차에 대한 이 모수가 필요해요. 근데 모수를 모른다고 할 때, 이 친구를 모수를 모른다고 할 때 표본 분산을 대신 쓰는데 표본 분산을 대신 씀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T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모표준 편차를 알면요? T 분포 쓸 필요 없죠. 뭐하러? 정규 분포 쓰면 되죠. 훨씬 더 간단한. 간단하진 않은데 어쨌든 정규 분포를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알겠어. 모집단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런데 얘를 얘를 표준화하고 싶어. 왜냐면 확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얘 그냥 이 친구 정규 분포 따르는 건 알아. 근데 이 친구 확률 어떻게 구하나요? 확률값. 어떻게 구할까요? 이 친구가 뭘 따르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표준 편차도 모르고. 그쵸? 어떻게 쓸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분산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써서 스케일링, 이 표준화를 시켜주니까 T분포를 따르더라. 자유도는 n-1인.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건가요? 표준화를 해야 확률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표준화를 해야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놀라운 거는 이 친구를 표준화하는 폼 자체가 T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X가 정규 모집 단위일 때, 자, 이 친구가 정규 모집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르기 싫어도. 자, 그런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건 알겠지만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수 두 가지,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를 몰라. 뭐냐면 모표준 편차를 제가 몰라요. 모분산을 모릅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이 친구가 아무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아무리 잘난 놈이어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도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었어요. 혹은 뭐 확률 계산 표준화를 안 하더라도 모분산을 일단 모르면은 확률 계산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친구 대신 이 모르는 모분산, 모표준 편차 대신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써주면 확률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친구는 대신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른다. 이 T분포를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분산이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에서의 T분포 한번 읽어볼게요. X1과 Xn이 쭉 있고요. YN과 Yn이 쭉 있고요. 자, 이 친구들 각각 분산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요런 형식을 정규분포를 각각 따릅니다. 서로 독립이고요. 그리고 표본 분산은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아까 본 거죠, 다? 이거 각각의 표본 분산. 뭐 구하는 공식이 이제 낯설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뭐였죠? 제가 아까 약간 뭐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 이름 멋있지만 그냥 가중평균 같은 거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이 합동표본 분산입니다. 합동표본 분산. 자, 이 합동표본 분산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분산이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에서의 T 분포를 자, 요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이 녀석도 어렵잖아요. 그림 문제 다 없애버려요. 일단 없애버리고 사실은 얘 분포인 거예요. 얘. 뭐 엄밀하게 얘 분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싶은 타겟은 얘잖아요. 그렇죠? 얘에 대해서 지금 확률 계산하고 싶고 얘에 대해서 추정하고 뭘 하고 싶으니까 표준화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옆에 붙는 건 무조건 모평균이고 아래는 모표준 편차인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이제는? 그렇죠? 뭐 모표준 편차가 아니더라도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하는 폼이 들어가잖아요. 자,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뭔가 알고 싶어. 근데 이 친구는 뭐죠? 각각의 표본 평균의 차이네. 즉 이건 뭐냐면요. 약간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제가 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뒤에 다룰 거예요. 두 모집단, 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 같은 걸 하는 추정과 검정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이 풀드 샘플 베리언스도 써가지고 분산이 동일할 때 두 정규 모집단의 어떤 표본 평균의 그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통계량을 구성을 하고 얘가 T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래, 모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정리할게요. 이거 스펠링은 보통 소문자로 써주는 게 그 컨벤션입니다. 자,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넓게 퍼져 있고 넓게 퍼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좀 더 평평하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이 말 fat 하는 거예요. fat. 이 꼬리가 뚱뚱하다. fat tail 혹은 flat하다. 그쵸? 뚱뚱하니까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쭉. 얘는 이제 가파르게 샥 내려가는데. 그쵸? 자, 그리고 벨 쉐이프라는 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쵸?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분포가 중심 부분에 점점 더 뾰족해진다. 그리고 자, 얘도 참 정규분포로 참 잘 근사를 해요. 카이제곱 분포도 마찬가지고 표본 크기가 커지면 일단 정규분포로 간다. 그리고 주로 모평균 추정을 할 때 혹은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할 때, 그쵸? T분포를 쓴다. 자, 그리고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가 핵심이죠. 네.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모표준 편차를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모르더라도, 샘플이 크기가 커지면은 정규분포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표준 정규분포 미만일 때는 T분포를 사용한다. 제가 써놨네요. 여기 써놨네요. 자, 이런 추정들 있죠. 이런 거 추정할 때는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은 이걸 쓰는데 그 미만일 때는 T분포를 쓴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검정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에서는 그쵸? 자, F분포라네요. 자, F분포라는 거는요,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추론 써요. 자, 두 정규 모집단에 이것도 정규 모집단이라면 여러분들 탁 와야 돼요. 그냥 모집단 아닙니다. 아무 모집단 아니에요. 두 정규 모집단에 지금 카이제곱부터 계속 정규 모집단만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디라이브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F분포는 두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건 뭐였죠? 아까 T분포 쓴다 했죠. 풀드 샘플 베리언스 써가지고 분산이 동일할 때. 자, 근데 이 친구는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F분포를 써요. 자, 그래서 V1과 V2라는 요 각각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각각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대요. 그쵸? 이렇게 따를 때, 자, F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V1을 본인의 모수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고, 뭐 V2를 본인의 모수로 나눠준 다음에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F분포를 따르는데, 여러분들 요거 약간 실수 많이 하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자가 앞에 들어와야 돼요. 앞에.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얘를 제가 뒤집을게요. 뒤집어. V2가 올라가죠. 제가 분자가 앞에 가야 된다 했죠. 모수 위치할 때 분자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분자가 있는 녀석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라는 녀석을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제가 요거는 아까도 뭔가 V 들어가고 K 들어가고 이런 건 증명할 때 많이 쓴다 했죠. 자, 근데 이거 실제로 많이 쓴다고 안 했죠. 실제로 확률 계산할 때는 요걸로 씁니다. 네. 뭐 이것도 다 외우시면 좋죠. 그쵸? 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보면은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각각 비교할 때 요런 폼으로 F분포를 형성을 하고요. 이 F 확률 변수는 요런 자유도를 각각 가지는 두 모수를 갖는 분포를 띠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제가 다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강의로 따지면 불과 몇 시간 뒤겠네요. 네,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제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나올 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이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한다는 게 여러분들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분산을 뭐하러 비교해? 뭐 실제로는 뭐 키의 분산 궁금한 사람 없죠. 자,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분산 분석이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랑 T분포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런 식으로 쭉 깔게요. 자, 얘가 이런 걸 따른다고 할 때, T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봤죠? 제가 조금 바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죠? 그쵸? 얘였죠, 얘. 그죠? 저는 괜히 기뻐가지고. 네. 자, 똑같은 폼이죠? 자, 이렇게, 이거 복습이니까. 그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제곱을 하면요. 이 친구의 제곱을 하면 Z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K분의 V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 Z제곱, 야, 여러분들, 이제 Z제곱을 하면 뭐가 떠올리냐면 카이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친구 제곱을 하면요, 제곱을 하고 n만큼 더해주면 뭐였어, 얘가? 곧 카이제곱의 자유도가 n인 이 확률 변수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n이 하나네? 그쵸? 하나니까 n 하나. 그러니까 얘는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곧 뭐예요? 이 Z제곱이란 얘는 곧 카이제곱이에요. 근데, 본인의 모수로 나눴네? 카이제곱의 분포를 따르는데 본인의 모수로 나눴네? 이거 뭐예요? 카이제곱 분포를 본인의 모수로 나눠. 카이제곱 분포 본인의 모수. 카이제곱 분포 본인의 모수. 그러니까 F분포를 따르죠? 분자에 있는 모수, 이 자유도가 여기로 온다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넘겼네요. 자, F분포 다시 가보면 분자에 있는 녀석의 자유도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 T분포를 제곱해 준 것만으로도 F분포를 디라이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요거는 기초 통계학에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수리 통계학 같은 데 넘어가다 보면 엄청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표본 분포 정리. 자, 정규 분포와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에 대해서 제가 쉽게 배우는 통계 입문에서 배웠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깊게 배웠어요. 훨씬 더 깊게. 왜냐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규 분포라는 건요.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다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이 평균에 대한 추정 검정을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분산을 모르더라도 표본 크기가 크다면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 추정을 하게 된다. 자, T분포는요. 모분산을 모르고요. 표본 크기가 좀 작을 때 많이 써요. 왜냐? 표본 크기가 크면은 정규 분포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분포는 물론 표본 크기가 뭐 커도 전 T분포 쓰고 싶은데요. 써도 됩니다. 어차피 그 T분포가요. 정규분포를 근사하고 있어 이미.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요. 그러니까 T분포는 모분산을 모를 때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요.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할 때 독립성, 적합성, 동질성 검정 이런 거에 사용을 합니다. F분포는 두 모분산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본 분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길게 표본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저도 길게 한 거 압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기초통계학 들어보시면 이 표본 분포만으로도 한 강의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추정으로 넘어왔는데 이 추정은 이제부터는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한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수준으로 맞춰서 끊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추정, 통계적 추정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표본의 통계량을 기초로 해서 통계량을 근거로 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모수는 이럴 거야. 근거는 내 표본이 이런데? 이게 추정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의 관심 대상은요. 통계량이 아니에요. 통계량은 이제 모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한 것 뿐입니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분산 구하고 표본 평균 구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량을 백날 구해봤자 사실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모수인 거죠. 그렇죠? 자, 통계적 추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 부르는 요 점 추정이 있고요. 두 번째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은요. 모수를 단일한 값으로 딱 찍는 거예요. 키 평균 모수 170일 거야. 딱 찍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차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오차에 대한 정보를 왜 줄 수가 없죠? 오차라는 거는요. 모수와 제가 찍은 거 모수와 모수의 추정치의 차이인데 모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이 신뢰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게 얼마나 옳은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간 추정은 뭐냐? 이 친구는요. 모수를 포함한다고 추정되는 구간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신뢰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간으로 주니까. 여러분들 여론조사 같은 거 뭐 보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써 있죠? 다 구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뭐 여담입니다만 점 추정이라는 게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냐? 뭐 단점만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머신러닝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I나 이런 모델들 있죠? 복잡한 모델들도 점 추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냥 예측치가 딱 나오잖아요. 뭐 이건 고양이야. 이것도 하나의 점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모분산의 점 추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모분산의 점 추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과 xn은 모평균 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의 확률 표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정균포 가정 없습니다. 그냥 모집단, 임의의 모집단. 자, 이럴 때 자, 오타가 있네요. xi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교재에는 다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xi라고 한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 등식을 통해서 제가 이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왜 대체 n-1로 나누는 건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를 일단 전개를 쭉 해볼게요. 얘를 전개를 쭉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또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는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요걸 써보시면 돼요. 네, 요걸 써보세요. 뭐 다 좋네요. 뭐 얘가 곧 뭐 이렇게 쓰면 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은 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볼게요. 이 expectation은요, 이
가운데 있는 연산자에 따라서 이게 분배가 돼요. 분배가 되고, 그럼 얘 앞에 있는 분배되는 애를 볼게요. 자, 먼저 이 expectation 시그마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왜 시그마 영향 안 주나요? expectation은요, 어차피 시그마는 다 더하기 연산이잖아요.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어차피 분배해서 뭐 더해주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xpectation 다시 여기다가 뿌려주게 되는데, 이 여기서 유일하게 확률 변수가 아닌 애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expectation 기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n 밖으로 나가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요거 있죠. 베리언스 공식 중에 베리언스 오브 x는 뭐였죠? 뭐 여러 가지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걸 떠올리시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볼게요. 얘 무슨 꼴이에요? 제곱의 평균. 얘죠? 제곱 평균. 얘를 좀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즉 베리언스 오브 x 플러스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베리언스 오브 x 뭐예요? 시그마 제곱. expectation of x의 제곱은 뭐예요? 뮤 제곱. 둘이 더해주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 안에 시그마 제곱, 큰 시그마, 그러니까 서메이션 안에 플러스 뮤 제곱이 있는 건데, 이 시그마 지금 안에 돌 첨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이 i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n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볼게요. 얘도 동일한 원리를 써주면 되는데, 대신 얘는 x가 아니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 그쵸? 그러니까 베리언스 오브 x 바는 똑같은 원리 적용하면 돼요. 똑같은 원리. 뭐에?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x 바의 평균의 제곱. 요게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얘랑 똑같네요. 얘는 결국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네요. 자, x 바의 베리언스 얼마였죠? 맨 앞에서 배웠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였죠? x 바의 expectation은 제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랑 똑같다 했죠? 얘는 뮤네요. 뮤 제곱. 즉, 이 친구는 마이너스 n 안에 n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 있네요. 그쵸?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는 참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내기가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되게 쉽잖아요.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보면 n분의 n 곱하기 시그마 제곱 플러스 n 곱하기 뮤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뮤 제곱. 자, 나가리 되죠? 얘가 남네. 얘는 얼마? n-1 곱하기 시그마 제곱. 아이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 옮겼네요. 옮기면 뭐가 돼요? n-1분의 xi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시그마 서메이션. 그러니까 표본 분산 공식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 얘는 표본 분산 공식의 분자에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분모의 n-1을 깔아주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네. 그쵸?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본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이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자,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제가 이항을 해볼게요.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안에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n-1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expectation을 아예 안 받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맘대로 합니다. 들어왔어요. 자, 이 공식 가만 보면 뭐예요? 표본 분산이죠. 그쵸?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표본을 통해서 만든 추정량의 기대값이 지금 우변에 있는 시그마 모 분산과 일치하기 때문에 불편 추정량이라는 겁니다. 어떤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 추정 끝났고 구간 추정까지 왔네요. 자, 구간 추정, 표본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수가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구간,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을 할 때는 이 구간 추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추정을 할 때는 점 추정을 많이 쓰죠. 점 추정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점 추정이라는 의식을 아예 안 하실 거예요. 모델을 통해서 나온 예측값 이런 것도 다 점 추정 값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냥 값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구간 추정을 합니다. 자, 모수 세타에 대해서 자, 이런 확률의 등식이 성립을 할 때 구간 A, B를 모수 세타에 대한 자, 요런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알파를 제가 0.05로 해볼게요. 0.05. 무조건 0.05일 필요가 없어요.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 0.05를 설정하는 순간 여기는 0.95가 되고요. 자, 그 말은 모수 세타가 이 A와 B 사이에 위치할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리고 얘 역시 당연히 95%로 읽히게 되겠죠. 자, 신뢰 구간은 모수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한 구간을 의미하고요. 자,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 1-알파를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 수준 몇 % 하에서 이 구간, 추정한 신뢰 구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신뢰 수준 0.95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구간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동일한 표본 추출을 통해서 구한 신뢰 구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추정한 어떤 값이 모수가 이 95% 확률로 이 신뢰 구간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이게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모수가 신뢰 구간 안에 95% 확률로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신뢰 구간 중 95%가 모수를 포함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신뢰 구간 중 95%가 이게 무슨 의미죠? 신뢰 구간도 이렇게 막 표본 추출하다 보면 신뢰 구간이 바뀌어요. 왜냐면 신뢰 구간도 데이터를 통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샘플링 할 때마다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 역시 샘플링 할 때마다 바뀌는데 그 바뀐 신뢰 구간들 중에서 0.95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서 95개 정도는 모수를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을 줄 개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여기에 포함될 확률? 아니에요. 신뢰 구간 2, 신뢰 구간들 중 몇 퍼센트 애들이 이 모수를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정확한 이해가 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모평균의 구간 추정 와볼게요. 제가 계속 같이 간다고 한 추정량이 있어요. 모평균 추정, 그리고 모비율 추정, 모분산 추정 이렇게 계속 갑니다. 3개. 자,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할 때는 일단 경우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모분산을 일단 안다고 칩시다. 모분산을 알면 너무 쉽죠. 무조건 정규분포 쓴다. 모분산 안다, 정규분포. 아는데 뭐하러 딴 걸 쓰겠습니까? 무조건 정규분포 쓰는 거죠. 정규분포 씁니다. 모분산 아는데 자, 그럼 Z 통계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Z 통계량. 자, 이럴 때 진짜 넘어갔네요. 자, 이럴 때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Z 통계량을 사용을 하고요. 이럴 때 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제가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을 쓴다 했죠. 그 표본 평균도 역시 얘도 자기의 분포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뭐든 확률적인 계산을 할 때는 표준화를 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의 기대값인 뮤를 빼주고요. 이 친구의 표준 편차인, 즉 스탠다드 에러인 이 친구를 나눠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준 겁니다. 자, 이 친구가 Z가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Z값이시죠. 요 Z값, 이 녀석이 바로 신뢰 구간이 돼요. 얘와 얘. 아까 A, B 있었죠? 그게 얘가 됩니다. 정확히는 얘가 되겠죠? 얘. 네, 얘가 되겠죠? 얘. 네, 얘.
x바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구간이 되겠죠. 신뢰 구간, 저희가 추정한 구간. 뭐 1마이너스 알파 중에 이 알파는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난 90%를 할래? 라고 하면 알파 0.1로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얘를 구하는 거지 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하는 겁니다. 자유도를 주고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99%면 0.01로 정한 다음에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문제 풀 때도 참 이건 외워두시면 편하긴 해요.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뭐 99%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근데 여기서 x반을 구할 수 있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그냥 모은 다음에 더한 다음에 나누면 얘 나오잖아요. 그쵸? 뭐 그리고 모분상 안다고 했으니까 얘도 알네. 얘도 알아요. 여기서 아는 것만 체크해 볼까요? 자, 요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딱 받았을 때 알 수밖에 없는 거는 얘예요. 얘. 얘는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얘를 무조건 알고요. 그리고 얘도 데이터 줄 테니까 알죠. 구하면 되죠. 더하고 나누고. 얘도. 자, 시그마 모분상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알겠죠. 그쵸? 뭐 알파 알고. 뭐 n은 당연히 주겠죠. 문제에서. 다 준다고 하네. 자, 그럼 모르는 건 유일하게 얘입니다. z. 네, Z만 몰라요. Z. 그럼 Z는 여러분들 사실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90% 신뢰 구간을 할 때는 보통 양측 검정을 하고 양측으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90% 신뢰 구간이다라는 거는 이제 10%가 이제 바깥에 있다는 건데 신뢰 구간 바깥에. 그러니까 바깥에가 이쪽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 바깥에. 얘 바깥에, 얘 바깥에. 자, 근데 90% 신뢰 구간이니까 양쪽으로 5%, 5%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 5%. 자, 90%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알파를 몇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0.1. 그쵸? 그럼 여기서는 알파가 0.1인데 0.1을 좌우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05, 여기도 0.05가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알파가 여기가 이제 이 면적이 0.02, 만약 90% 신뢰 구간이라 한다면 이 면적이 0.05가 되는 요 Z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구간 추정의 문제입니다. 구간 추정이라는 건 결국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간은 뭐 아까 봤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딱 하나 뭐 있다 했어요? Z. 나머지는 다 문제에서 줘요. Z만 구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Z 구할 때 어떻게 한다? 90% 신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양쪽에 55%씩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꼬리 면적의 각각 5%, 5%가 되는 어떤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그럼 두 개 찾아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기 때문에 0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도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는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은 대칭으로 부호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 신뢰 구간이라고 할 때 Z 0.05를 주는 거예요. 왜? 0.05. 한 꼬리가 0.05 면적이 되는 것만 찾으면 여기가 1.64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4인 거거든요. 그게 신뢰 구간이에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1.64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1.64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이제 끝. 신뢰 구간 다 구했어요. 왜냐? 이거 여러분들이 평균 구하면 되는 거고 문제 주고 얘만 모르네. 그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럼 모분산 아는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한 상황이고요. 뭐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모분산을 모를 때 근데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친절하게 말을 해줬네요. 자, 이럴 때는 보통 T 통계량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표본 크기가 크면은 뭐예요? 정규분포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Z 통계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뭐 전 T 통계량 쓰고 싶은데요? 써도 됩니다. 왜냐? 표본 크기가 커지면요. 어차피 그 T 자체가 정규분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T분포를 쓰든 정규분포를 쓰든 표본 크기가 정말 크면은 결과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모분산을 모를 때는 T 통계량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뭐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 되게 되면은 Z 통계량을 써라. 그냥 그래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T 통계량은 저희가 요건 앞에서 T 분포할 때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모분산 모르니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알고 모평균을 저희가 추정을 할 때 당연히 추정량으로서 표본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네. 근데 이제 모호 표준 편차를 써준 게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를 썼기 때문에 이 친구는 Z 통계량으로 가는 게 아니라 T 분포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친구도 구간 추정을 쓰면 너무 간단해요. 자, 이거 보기 힘드시면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아까 이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라 했어요? 추정의 관심 대상은 뭐예요? 통계량? 아닙니다.
모수예요, 모수. 이 모수가 들어갈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구간. 이 친구 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 자, 어차피 이 친구. 얘랑 얘랑 너무 복잡해요. 아닙니다. 마이너스랑 플러스만 바뀌어 있어요.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만. T분포 역시 벨 쉐이프트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만. 자,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간단하죠. 알파는 저희가 정하는 거라 했어요. 90% 신뢰 구간 할 거야. 그러면은 알파는 0.1. 자, 그러면은 알파 0.1이었으니까 가운데 중심으로 왼쪽에는 0.05가 할당돼야 되고요. 오른쪽 꼬리에는 0.05의 면적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면적이 0.05가 되려면은 요 값이 얼마여야 하니를 구하는 거죠. 이게 구간 추정의 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왼쪽 꼬리가 0.05, 이 면적이 0.05가 되려면은 어디서 잘라야 되니? 그 어디서가 바로 이 t 값인 거예요. t, 요 t 값. 요 엄청 길게 생긴 t 값. 네. 그쵸? 그럼 이것도 역시 t 분포표를 사용해야겠죠. 자, 근데 t 분포표는 제가 t 분포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모수인 자유도. 그 자유도는 여기 나와 있네. 그쵸? 이 자유도에 해당하는 t 분포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모평균의 이제 100% 이제 신뢰 구간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요. 자,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와 표본 크기가 큰 경우가 있는데, 자,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는요, 너무 쉬워요. 다 Z 통계랑 쓰면 됩니다. 표본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Z 통계랑 쓰세요. 자, 그런데 모분산을 모른다? 그럼 표본 분산 쓰세요. 근데 선생님 표본 분산 쓸 땐 T 통계랑 아닙니다. 표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그 T도 정규분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Z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을 때인 거겠죠? 자, 근데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CLT 페이지에서 배웠죠? 중심극한 정리 페이지에서 배웠죠? 그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분산을 알 때는 뭐 너무 쉽지만 모분산 이제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써주는 대신에 T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뭐 크게 네 가지 케이스는 사실 얘만 알면 되죠. 얘만. 나머지 다 Z 쓰고 얘만 알면 되죠. 얘만. 어려울 거 없습니다.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데 모분산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T분포를 쓴다. 나머지는 Z분포를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비율의 구간 추정. 자, 이 친구도 굉장히 간단해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자, 근데 베르누이 분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요? 자, 이건 원래 바이노미알 분포,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의 n이 1이면은 베르누이 분포예요. 왜냐면은 그 n이 2 이상의,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있고 걔네가 각각 동일한 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싹 더하면 이항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그 더한 개수만큼 n이 되는 건데 이항 분포에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B 이항 분포 1,P가 되겠죠. 부터의 크기 n인 확률 표본에 대해서 자, 이 친구의 분포는 n이 클 때 근사적으로 요걸 따른다. 저거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었죠, 요거는. 그러니까 표본 비율 있죠, 요것도 역시 표본 크기가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정규 분포 따를 때 이제 저희가 스케일링을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제가 계속 막 스케일링이라 그러는데 스탠다드다이제이션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평균인 P, 이 친구의 이 분산인 이걸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짜서 확률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근사신뢰 구간이란 것도 있어요. 근사신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신뢰 구간을 구할 때 Z 통계량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신뢰 구간도 뭐 저희가 봤던 거랑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앞에 표본 비율이 있고요. 표본 추정량이 앞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어차피 Z는 벨 쉐이프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스탠다드 에러. 여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네, 이 친구 스탠다드 에러를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빠졌네요. 이게 그쵸? 여기가 이제 루트 n입니다. 자, 이렇게 빠진 것도 제가 다 교재에는 반영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분산의 구간 추정까지 왔네요. 자, 모분산. 자, x1과 xn이 정규 분포로부터 확률 표본 분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x1과 xn이 정규 분포라고 하네요. 네, 정규 분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제곱이나 뭐 t제곱이나 t나 f나 이런 걸 쓸 때는요, 걔네가 다 정규분포로부터 디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정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보통은 들어갑니다. 자, 표본 분산에 대해서 자, 요거
저 배웠죠? 자, 이거 제가 직접 증명까지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n-1 곱하기 표분산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n-1를 모수로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술술 나오셔야 돼요. 시험 보시려면 이건 술술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친구 가지고 제가 구간 추정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 추정.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뭐 얘부터 까는 거예요. 얘부터 이렇게 깝니다. 가운데 깔고요. 깔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카이 제곱 분포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얘 자체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 카이 제곱 그 확률 변수기 때문에 얘 좌우로 어떤 특정한 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뭐 여기 있다 치고요. 뭐 얘가 여기 있다 치는 거죠. 이렇게. 네. 이 녀석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카이 제곱 분포 같은 경우는 벨 쉐이프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크면 정규 분포를 근사하기 때문에 뭐 벨 쉐이프트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랑 따로 구해줘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네. 얘랑 따로 구해줘야 돼요. 얘 구했다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이 제곱 분포 자체가 무조건 양수값을 띠기 때문에 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은 이 분포상에 없는 값을 여러분들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익숙했던 그 형태 있잖아요. 뭐 그 시그마 제곱이 있고 얘가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원래. 그쵸? 원래 이렇게 썼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보내고요. 나머지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온 값이 얘예요. 얘가 여기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여기 위치하는 거죠. 네. 뭐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직접 계산을 하신다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계산하기 너무 편해요. 이 폼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얘만 외우고, 그쵸? 얘만 알고 있으면 뭐 끝인데, 사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외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1-2분의 알파가 여기 있고 2분의 알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선 바뀌게 돼요. 순서가 2분의 알파, 1-2분의 알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혹시 외우신다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만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본 크기 결정하는 게 왔네요. 자, 요게 이제 추정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추정을 하는데 표본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이 통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딱 이 정도 수준만 모아서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표본 크기 결정입니다. 자, 모평균 추정하는 걸로 와볼게요. 모평균 왔네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모비율. 그 다음 뭘까요? 모분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점 추정도 계속 그랬잖아요.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 그 모분산 추정할 때 제가 그 불편 추정량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뭐 그리고 구간 추정할 때도 너무 간단했죠. 각각에 따르는 그냥 분포만 결정해주면 돼요. 모평균은 시나리오가 4개 있었는데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표본 크기 작을 때랑 모분산 모를 때만 TV 분포를 쓰고 나머지는 다 Z 써도 된다 했죠? 그쵸? 그리고 뭐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뢰 구간이 몇 퍼센트 신뢰 수준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알파 거기서 꺼내고요. 90% 신뢰 수준이네. 알파는 0.1. 좌우로 나눠야 되니까 알파는 각각 0.05, 0.05. 좌우 대칭 분포라면은 뭐 그 좌우 대칭 분포는 T 분포랑 정규 분포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 한쪽 영역이 2분의 알파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그 어디서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문제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 어디서만 구한 다음에 거기다 딱 넣어주면은 구간은 끝. 뭐 그게 모비율이든 모분산이든 모평균이든 똑같아요. 자, 어쨌든 자, 모평균 추정으로 다시 와볼게요. 표본 크기 결정. 자, 요런 수준, 이런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뭐 90%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면 알파는 0.1. 자, 이때 오차 한계를 D 이하로. 오차 한계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오차 한계 혹시 떠올리나요? 떠올릴 수 있나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오차 한계. 뭐 금방 나와요. 네. 금방 안 나오나? 금방 나올 거예요. 이쯤 나올 때 됐는데? 여기였나? 오, 생각보다 많이 가네. 여기 있네요. 네. 리밋 오브 에러라 해가지고 제가 요 녀석을 제가
이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는 요 녀석을 제가 리밋 오브 에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오차가 딱 이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 이 오차가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 혹은 오차가 뭐보다 작을 확률, 뭐보다 작을 확률이 좀 더 맞는 말이겠네요. 자, 이 녀석보다 작을 확률이 0.954다. 그러니까 95.4% 신뢰 수준으로 할 때 이 친구가 오차 1개가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녀석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95.4%의 어떤 신뢰 수준 유지하려면 그 오차 1개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먼 길을 왔네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오차 1개를 그 D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표본 크기 n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n은 그냥 공식상 이렇게 딱 떨어져요. 딱. 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모비율 추정도 한번 가볼게요. 모비율 추정. 자, 이런 식으로 신뢰 수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오차 1개를 D 이하로 하는데 필요한 표본 크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자, 이 P라는 모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그냥 P를 2분의 1로 깝니다. 보통은. 뭐 모비율이니까, 모비율은 뭐 이거 아니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닌. 그러니까 0 아니면 1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을 보통 깔고요. 깔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이 여기 다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깔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모수에 대한 성공 확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있을 때에는 뭐 그냥 거기서 이 사전 지식을 그냥 반영해 주면 되는 거죠. P 곱하기 Q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D를 아래로 깔아주면은 이 N, 필요한 표본 크기 N이 디라이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못 눌렀네요. 자, 최소 표본 크기 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모집단 크기가 표본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때 최소 표본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 가정 하에서 최소 표본 크기를 계산을 하는데, 최소 표본 크기 이 녀석과 모집단 크기를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n과 이 대문자 캐피탈 N과 스몰 n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신뢰 수준이 알파, 그러니까 90% 신뢰 수준이면 알파는 0.1이겠죠? 이 녀석보다 크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통계적 검정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통계적 추정이라 해가지고 뭐 점 추정, 구간 추정 이런 것들을 뭐 모평균 그리고 모비율, 모분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추정 작업이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검정을 둘 합쳐가지고 통계적 추론이라고 불러요. 통계적 추론이다라고 한다면 뭐 추정 혹은 검정을 이제 포괄하는 말이 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신뢰 구간, 저희가 이제 구간 추정할 때 제가 가장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구간 추정, 신뢰 구간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